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육아방송은 저출산 시대 해법 모색을 위해 부단히 애쓰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사로서 새해에도 늘 시청자 여러분 곁에 가까이 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새해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만원 많은 6만 원으로 올라 약 8만 9천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 치료와 고막절 개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등 36개 진료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술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거나 예비 급여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 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누운 아이 위에 교사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밥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울다가 목이 막혀 헐떡이는 소리도 들립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보육교사 육성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실습 좀 거치고 하면 이제 채용이 되는데요. 실습을 했는지 아는 곳에 가서 돈 주고 몇 시간 실습했다라고 그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처벌은 물론 어린이집 관리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체에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감정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신체에 상처가 있어야 학대로 인정될 뿐 괴롭히거나 방치하고 험한 말을 하는 것은 무혐의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보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육 시간이 길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그 보육교사들의 그 처우 개선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업무량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각에서는 일부의 일탈을 전체 보육교사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학대 교사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추운 날씨에 집안에만 웅크리고 있다 보면 평소보다 잠이 많아지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가뜩이나 감소한 일조량에 바깥 활동마저 줄면서 호르몬 변화로 생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나타나는 동곤증, 일종의 우울장애입니다. 일주일 리듬이 깨지면서 수면 자체도 잠을 자는 패턴 자체도 변하기 때문에 다 우울증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겨울이 긴 북유럽에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계는 우리 국민도 15% 정도는 가을과 겨울에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증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자칫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해지니까 활동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더 사람이 침체되고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기가 쉬운 환경이 겨울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곤증을 이기려면 아무리 추워도 15분 정도는 바깥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드는 바나나와 초콜릿, 붉은 고기 등을 자주 먹는 것도 겨울철 졸음과 우울감을 쫓는 데 효과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대책들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출산과 양육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 격인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위원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책들의 효과보다 이 저출산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 속도가 더 빨랐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 이 저출산 이 분위기를 말하자면 제대로 이렇게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표현에 맞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며 단순히 출산 장려를 넘어 팍팍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들의 어떤 삶, 또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저출산위원회는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제시하는 국가 주도 정책이 아닌 출산,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육아기 직장인들의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단기 육아휴가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의 출산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이 육아비용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일자리와 주거복지, 공교육 강화 대책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보장도 밝혔습니다. 소방대원이 망치로 건물 배수관 옆에 얼어붙은 고드름을 내려치자 성인 주먹보다 큰 얼음 덩어리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아파트 3층에서 17층까지 20여 미터에 걸쳐 고드름이 생겨 소방대원들이 2시간 넘게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눈이 녹다가 혹은 동파 사고로 물이 흐르다 얼면서 고드름이 주로 생기는데 겨울철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추위에 곳곳에 대형 고드름이 생긴 상황. 낮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자 혹시나 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소방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소방서마다 하루 평균 4-5번, 많게는 10번 이상 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높은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두려움은 물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시설물들이 이제 망가질까봐 제 걱정인데 최대한 안전 조치하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거를 하면서 추락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바로 그냥 119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주택이나 건물의 빗물바지 등에 새는 곳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고드름 추락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 동파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 수도관 관리에도 유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면 피부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나 열기 탓에 장기가 손상돼 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들 역시 밀폐 공간 안에 유독가스가 들이차며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해 화학물질과 열기가 폐 깊숙이 침투해 폐 부종이나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유독가스들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사람 몸의 의식이라든가 모든 장기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뭐 호흡 곤란이 온다든가 의식이 이제 저하됨으로써 더 이상 이제 숨을 못 쉬는. 특히 당장은 멀쩡하더라도 며칠 뒤에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화재 현장에 잠깐이라도 머물렀다면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피부 화상에 흡입 화상까지 겹치면 화재 사망률은 2배로 커집니다. 방어 기능이거든요. 이제 피부가 하는 역할이. 근데 그러한 피부 기능까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뭐 유독가스로 인해서 정신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제 나쁜 물질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도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는 젖은 천등으로 코와 입을 가린 뒤 재빨리 화재 현장을 빠져나와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했습니다.
가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하지 못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청소년 폭력 범정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범죄 수준의 폭력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의 개편도 필요합니다. 먼저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땐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고 형사처분을 받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가벼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한다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학교 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간 학교 폭력 대책이 일반 학교에 집중됐던 만큼 위기 학생에 대한 관리와 보호도 강화합니다. 대안학교와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모든 학교에서의 상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상담교사 정원을 600여 명 늘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거리 위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아울리치 전문 요원과 청소년 동반자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대장암 3기였던 이 60대 남성은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암 발생 부위만 절제해 항문 등 장기를 보존했습니다. 레미콘 기사하고 있는데 운전도 잘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기존의 표준화된 치료가 아닌 환자 개인의 유전적 특성 등을 반영한 방법을 택해 수술 때 절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병의 진행 상태가 같더라도 개인별 특성에 따라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요법의 순서 등을 달리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런 맞춤형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수술 전 MRI 검사를 비롯해 여러 진료 과목의 협동을 통해 치료 방향과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활발히 시행 중이며 최근 국내에서도 선보였습니다. 암의 완치도 중요하지만 치료 후에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치료를 적소하는 게 중요하고 굳이 필요 없는 치료를 받는 것들은 삶의 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나의 병계에 맞는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것이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대장암 발생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의 치료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국내에 맞는 가이드라인 구축이 시급한 만큼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연구와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 수업이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새학년부터 금지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새학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전면 폐지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수업은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한글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때인 만큼 영어보다는 모국어에 집중할 시기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종전보다 한글 기초교육 시간이 3배가량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흡수했던 영어 교육 수요가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저비용으로 또 영어 활동을 경험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가정에서의 수요가 매우 높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일몰 폐지한다라는 발표 이후에 많은 아쉬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지요. 지난 7월부터 2달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0%가 넘는 학부모들은 방과후 수업을 계속 운영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방과후 영어교실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올라와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3년 넘는 유예 기간을 뒀던 만큼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유식, 엄마가 먼저 맛봐도 괜찮을까요? 편입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의 아동권리사업본부장 김정미입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아동들을 위해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평소 우리가 간과했었던 우리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 저는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당시 굿네이버스가 운영했던 아동학대 상담센터를 통해 발견된 6살 남자아이는 부모에 의해 심각한 학대로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가 아이의 누나를 아사하게 한 뒤 앞마당에 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되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불씨가 되었습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지요. 물론 지금은 18년 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향상됐고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도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시행 2년을 맞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동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주위에 작은 의심이 신고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을 마주하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웃집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신고했더라면 아이의 삶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였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약 2만 건으로 5년 새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신고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좋은 변화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미국, 호주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 많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 등 신고 의무자에게 교육을 강화하고 부모인 우리가 인식 개선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인식 개선만의 문제일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부는 2년 전 2019년까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100개소까지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추가 설치된 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5개소 뿐입니다. 게다가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추가 설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지요. 남은 3년간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정부는 아동보호 체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추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회는 마련된 대책들이 제대로 구축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내용이 다소 무거우셨나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인 여러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반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의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는 우리 곁에서 안타깝게 떠나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의 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숙한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 사건을 전해드리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